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정치의 혁신을 제안하겠습니다.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치가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지금은 시민운동가에서 정치가로 그리고 정치평론가로 맹활약하고 계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정치의 계절이었잖아요. 대선 지방선거 지나면서 그때 어쨌든 이런저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쪽으로 이제 돌아가시지 않고 완전히 이제 방송인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건너가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이 망해가지고 예.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뭐 기회가 있으면 정의당 얘기도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네. 또 저 좌측에는 뭐 보수 유튜버의 뭐 대가이시죠. 지금 뭐 보통 방송 한번 하면 조회수가 100만 회 이상 나오는 것도 여러 번 있었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본업이 변호사니까 예.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재판 없을 때 그 주말이나 월요일 재판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네 군데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TV조선 채널에 그다음에 라디오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픽스에서 이제 초대하더라도 응해주시기는 조금 어려운데 오늘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예. 자주 앞으로 오셔서 이게 기회만 되면 뭐 시간만 되면 재판만 없으면 아니 그 사건 건수만큼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많은 그렇습니까? 방송인이신데 아니 실제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걸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 보수 유튜버들과 달리 지식의 총량이나 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실제 남다르세요. 그래서 그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라면 동의하진 않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과찬의 말씀 같긴 해요. 팩트는 안 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역사 쪽으로는 뭐 책도 그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을 뒤흔든 100대 사건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우리 역사. 그 책도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와, 변호사신데 이제 뭐 사법고시 하시고 행정고시도 하셨고, 예, 국제통상지. 예, 국제통상지로 행정고시도 하셨고, 또 하나 더 하셨죠. 서울대 법대 다니실 때. 2개를 냈습니까? 3개를 냈습니까? 외무고시는 이제 그 2차 부분 면접에 안 갔죠. 예, 예. 어쨌든 대학 다닐 때 재학 중에 30회서를 아주 특이한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아니, 오늘 법무부 장관이 왜 못 되신 거예요? 혹시 뭐 제안 받으셨나요? 법무부 장관? 전혀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잘하니까. 아마도 뭐 윤석열 대통령 구수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사법고시를 하셨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뭐 대학 4학년 때 이미 뭐 삼시를 사실상 패스를 냈으니까 하여튼 비교할 수 없을 거다. 그만큼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귀한 분이고 올 귀한 시간 내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가 실종됐고 정쟁만 지금 이제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초기에 이런 국정 운영의 방식이 과연 윤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약이 되냐, 아니면 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민생 문제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문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금리 문제, 물가 문제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지금 정쟁이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카페토크 1 강대강 대치 정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의도된 기획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기획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뭐 의도는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부든 전임 정권 흔적 지우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조금 이례적인 거는 그게 너무 빨리 시작이 됐어요. 저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좀 자극한 게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정권 출범 하자마자 검수완박 법안을 들이밀어서 본인들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안 하다가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강하게 부딪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이 좀 경직되고 그리고 검찰도 이제 수사권 박탈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수사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맞부딪히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수사입니다. 평생 검찰을 하셨던 분이고
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신의 최측근 중의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고, 물론 아직 이제 검찰 인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검찰 인사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약진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명분 하에 윤석열 대통령 눈에 그동안에 이 정권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이것 제대로 한번 바로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국이 이게 숨을 쉴 틈이 없이 강대강 대치로 치렀는데, 길게 보면 이게 좋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까지 아직 한 1년 10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지금 여소야대예요.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민주당의 리더십이 굳건하면 이게 협상이든 타협이든 뭐든 진행이 될 텐데, 민주당도 대선 패배 이후에 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뭔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타협할 땐 타협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초기부터 그런 맛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까? 예, 저도 이런 기획을 할 만한 참모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거는 저는 이번 정권에 유일하게 아마 허니문 있잖아요. 예. 정권 초에 허니문 기간이 전혀 없잖아요. 예.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쭉 연속되다 보니까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모든 걸 이렇게 그 정치로 안 풀고 법으로 다 하려는 그게 지금 고소고발이 몇 건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7개 피의자로 적시돼 있잖아요. 따라서는 계속 선거가 연속성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직 대통령 2분 구속되면서 보수 진보가 총력전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계속 불가피하게 강대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불가피한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법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감정적인 요소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정권 초기에 국민 통합하자, 협치하자, 또 본인도 뭐 대통령 취임식에 그런 이제 언급이 잠깐 있긴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정치의 가장 반대가 법치라 봐요. 예. 법치가요. 법은 이게 흑 아니면 백입니다. 예.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따지면 이게 법치예요.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죠. 정치는 이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회색을 찾는,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소통령이 하잖아요. 전부 이게 법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흑백 논리, 이분법으로 이게 가다 보니까 강대강 대치되는 게 아닌가. 빨리 이게 그 정치를 복원시키고 해보게 되는데 상당히 좀 걱정이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뭐 어찌됐든 좀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강하게 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윤 정부가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현재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제 그 검찰 공화국을 이게 좀 피해야죠. 지금 이게 요직마다 검사 출신이나 아니면 이게 검찰 사무관 이런 출신들이 청와대 인사 뭐 이게 부속실까지 총무 전부 이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평생 검사만 하신 분들의 마인드 있잖아요. 이걸로는 이게 정치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탕평에 맞게 분야를 골고루 쓰고 너무 이게 검찰만 중용하는,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뭐 당이론적인 지적이고 상당히 좀 와닿는 좀 언급이신데요.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믿을 것은 훈련된 검객밖에 없다. 저게 나중에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러면은 통상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지지율이 높을 때 뭔가 포용력을 보여주고 개방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인사도 보수적으로 하고 국정 운영도 보수적으로 하는데, 이 정부는 너무 출범부터 인사풀도 너무 좁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범위랄까요? 이것도 너무 좁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지율 떨어지고 국정 동력 떨어지면 남은 건 수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권이 지탱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좀 초래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뭐 법치의 원칙을 세우는 건 좋고 또 법과 원칙을 세우는 건 좋은데,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통치의 영역은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게 정치가 살아야 되는데,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지난번에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지금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연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법대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물론 거기 시위하는 분들이 윤 대통령이 뭐라 그러든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든 말 들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본인의 초기의 의지 표명도 있었고 또 실제 야당을 좀 달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야당은 패자 아닙니까? 패자는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70석이나 되는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국정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표현을 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대통령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너무 매정하게 법에 따라서 될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물론 그 유가족들의 그런 심정을 생각한다면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실체가 규명돼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는 통치자입니다. 더 이상 야당의 후보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에요. 국정 운영의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 성과로 자신의 통치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입니다. 지금 야당이 168석을 가지고 있는데 야당하고 대화하지 않고서 이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고 국정 운영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당 지도부도 만나고 뭐 만나셨어요. 야당 지도부 왜 못 만나냐. 선거 때 뭐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놓고 언제라도 얘기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인 대화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협치를 나한테 협조하는 걸 협치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제 약간 좀 돌아가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제 한동훈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교도행정이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정체돼 있기 때문에 교도행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뭐 교도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제 민생행보죠. 어제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은행이 이자 장사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서민들을 정말 옥죄고 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검사 출신이 민생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또 국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검사 출신이면 본질은 안 바뀝니까? 오히려 이런 민생 행보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검사 출신이라고 뭐 민생을 전혀 안 챙길 거다 내지는 그럴 능력이 없다 감수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렵죠. 검사 출신이라도 뭐 사람 다 다르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정 전반의 요직마다 검사 출신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같이 근무해봤거나 일을 해봤던 이른바 가까운 검사 출신들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너무 사실은 검찰 출신이 많다. 이런 지적은 객관적인 거고 게다가 인사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 추천도 검사 출신이에요. 인사 검증도 검사 출신이 합니다. 인사권자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저는 고위공직 인사를 이렇게 마치 이 사정기관 출신들을 갖다가 전부 다 깔아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인사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는데 다양성, 포용력, 개방성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을까? 그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흠이 뭐가 있나? 문제가 뭐가 있나? 그러다 보면 이게 인사와 수사 간의 경계도 전 구분이 안 가고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이 쓸 수 있죠. 유능하고 검증된 분들이면. 근데 국정 전반에 이렇게 검찰 출신들을 많이 깔아놓는 게 아니 심지어 이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하고 조금 다양성을 보여주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검사들이 좀 능력이 있는 건 맞죠. 아니, 업무 수행 능력. 검사마다 이게 다 다르고요. 예. 저는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법무부 장차관이 검사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네. 옛날에 그 판사 출신들 뭐 정치인들이 왔잖아. 박범계, 추미애, 조국은 교수잖아요. 네. 이런 분보다 법무부는 저는 크게 검사 출신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부원처의 박민식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이 검사지만 이미 정치인으로 변신했거든요. 그렇다 따지면 이게 원희룡, 홍준표 전부 이게 검사 출신인데 그런 분은 이제 정치인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이복현은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 금감원은 전부 이게 기재부 모피하라 그러죠. 네. 이쪽이 다 장악했는데 그러면 한 번은 이게 그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요즘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은 이게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가장 문제 삼는 거는 인사기획관이나 인사비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평생 검찰에만 있는 분이 청와대가 검찰 인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와대는 이게 모든 부처의 인사를 다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평생 검찰에만 있은 분이 다른 분야의 적임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최소한 이게 인사 라인은 검찰 출신보다는
좀 이게 인사 전문가들 있잖아. 이런 분들에게 좀 하는 게 맞다. 그 점에서 제가 비판한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만약 검찰 출신 뭐 인사비서관이나 인사 라인에 있는 이제 그 요원들이 인사를 이제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검증을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국민들이 결국요, 잘 모르는데. 결국 그 모든 게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국회의원 보좌관 3명을 그대로 문고리로 청와대 비서관 3명으로 그대로 가져갔죠. 우리 정호성부터 이제만 다 노잖아요. 예. 안 본 건.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게 견제와 균형 섞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처럼 인사의 추천부터 검증부터 임명까지 전부 이게 검찰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한통속이 되는 거죠. 한통속이 되면 이게 내부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저는 부작용이 논다. 예를 들어 이게 검사 출신을 중용할 때 제대로 검증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계속 검찰 출신이 들어오는 거죠. 아, 계속 검찰 공직 인사에. 출신이 반복적으로 이제 인사 대상자가 네, 되어서 뿐만 들어온다. 아니고 사실은 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인사가 국정 운영의 성격을 결정짓고 그 정권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은 편가르기 인사하고 자기 편 내에서 그것도 이른바 이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갈수록 내부에서 집단 논리가 강화되고 다른 얘기는 듣기 싫어하고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인사가 폐쇄적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게 정권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힘이 빠지면은 그러면 그때 남은 거는 이제 수사밖에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수사로 간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다 수사받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전부 민변들이나 이 도배인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민변이 도배된 것도 잘못된 거죠. 왜 한통 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전 정권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나는 이게 골고루 인재를 중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민변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검찰이 다 한다. 이거는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좀 달라야 된다. 이래 봅니다. 뭐 사실관계도 좀 다르긴 하고요. 뭐 민변이 다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분이 문재인 정부 정치를 안 했던 분이잖아요. 예. 자기 5년만 하면 되니까 예. 국민의힘의 미래나 보수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는 하고 싶은 대로 5년 동안 다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전 정권 때는 안 했냐. 일단 교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민변 출신 변호사는 1명이었고 정권 전체를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됐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는 각인이 돼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그냥 민변 정부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나 또는 검사 출신들의 전면 배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결국 국회 문제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민주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도 내분으로 이제 2판 4판이 되어 있다 저는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또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뭔가 대화 채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뭔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정치를 하고 싶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이걸 민주당 책임으로 볼 거냐, 국민의힘 책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볼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양쪽이 다 조금씩은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협치는 이게 그 많이 가진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 협치를 이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어요. 왜 그때 많이 가졌잖아. 그러면 이게 항상 여당이 많이 주고 적게 받고 그다음에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권도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이 어렵잖아요. 협치하려면 이게 자꾸 몰아붙일 게 아니고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 먼저 주고 나중에 받고 많이 주고 좀 적게 받으라. 항상 이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협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도 이게 협치에 좀 더 신경 써야지 지금 이게 계속 강공으로만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윤석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민의 힘이 강대강으로 가지 말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국회의 정치를 좀 복원시켜라 이렇게 오다가 좀 떨어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정부고 여당입니다. 야당은 어쨌든 비판하고 반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국회에 168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 맨날 비판만 하고 발목 잡기만 하냐 이런 역풍이 불 수 있지만 그 역풍이 부는 것도 정부 여당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야당이 계속 어긋장만 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역풍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 없더라. 저는 그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거 하라고 있는 분이에요. 네. 야당 관리하라고 국회 관리하고. 아 근데 어떻게 비대위원장 들어선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찾아오지는 못할 망정 전화 한 통이 없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별로 협치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저녁에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야당 비대위원장이 됐든 야당 원내대표가 됐든 이제 관저도 곧 들어가실 테니까 관저로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속을 터놓고 회담을 하고 어쨌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론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를 너무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물론 이제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윤석열 총장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박해도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통치자가 됐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됐고 모든 게 이제 대통령 책임이고 정부 책임이고 여당 책임이에요. 저는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2번 해서 이긴 정당이 왜 당 내분이 일어나냐고요. 선거에서 계속 진 정당이 내분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준석 대표 뭐 연일 지금 최고위원들하고 싸우고 뭐 국회 전 부의장하고 싸우고 안철수 의원하고 싸우고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가해 보인다.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뭐 2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을 텐데 근데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40%대예요. 이걸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지 너무들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5년 동안의 이제 보수 세력 비판 뭐 거기에 달해서 정말 원하던 정권 교체를 이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정권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좀 키웠다 또는 경험도 축적했다 과거 10년을 다시 반성하자 뭐 이런 것들도 돼 있으면 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렇습니까? 지금 이게 뭐 어느 당이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의당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게 양당 아닙니까 보수.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보수도요. 보수도 이 거구 쪽에 태극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김한길 필두로 해서 옛날 과거의 그 진보 세력도 있고 다양한 세력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 저는 그거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어느 쪽에도 이게 레드 라인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준석 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간다. 뭐 그 찬반이 있겠죠, 여론이. 그러면 이게 그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석 의원에게 그 뭐 나이로 제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당내 원로고 지금 선수가 몇 선입니까? 그분이 막말로 이준석을 비판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게 그런 우리가 좀 있었잖아. 근데 그걸 이준석 대표는 육모방망이로 때리겠다든지 아니면 이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물론 이게 개는 짖어도 말을 안 썼지만 기차는 간다는 말은 앞에 개라는 거 아닙니까? 선배 충고를 개소리로. 이거는 예의나 품격 한마디로 이게 좀 싸가지가 없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번에 그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도 이게 성상납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인멸 교사 부부인데 근데 본인이 녹취록에 급하게 사람 하나 보낸다 했고 그리고 이게 김철근 실장이 급하게 내려가 가지고 7억을 투자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성상납 없었다는 각서를 받았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팩트는 좀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상으로 경고를 좀 줄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윤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란의 책임은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크다. 물론 이 반대쪽도 윤핵관이나 반대쪽도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 봅니다. 저 말씀은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불협화음의 원인 제공자는 이준석 대표다. 그러니까 여러 노선이 있지만 가장 책임은 당대표가 가장 책임이지 누가 책임입니까? 당대표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대통령실을 장악했는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갈등들이 이제 원래 잠복해 있던 갈등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포용의 관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보도하고 또 친윤이라는 진영을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말고 좀 넓혀서 다양하게 포용을 하면서 그 여러 의견들이 동시에 분출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실이 좀 컨트롤을 하면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당면한 이제 국내 현안들을 좀 해결해 나가자. 이 대통령이 얘기를 좀 하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될 건데, 야 결국 준석이 저 몰아내, 당대표 저 쓸모없고 알고 보니 성상납인데 확실하게 걸린 것은 결국 증거인멸 교사 아니냐. 이것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번에 완전히 절단을 내라. 그렇게 해서 친윤이 장악하자.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다 묻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아니고요. 상당 옛날에 부분의 책임은 제가 민들레 모임 만들 때요. 예. 엄청나게 강력 비판해가지고 장재원 의원이 예. 거기 불참한 것도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민들레 모임 이런 거 사조직 만들면 안 된다. 예. 저는 진정한 윤핵관은 그 장재원이라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그 합의할 때도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물론 이제 그 윤핵관들 행태도 문제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리위원들은요. 윤핵관이든 윤석열이든 그것도 자고민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그냥 윤리위원들이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증거하고 팩트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그 소신껏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최강욱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6개월 당원 정지됐잖아요. 지금도 끝까지 짤짤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짤짤이를 혼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재미로? 짤짤이를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상대가 있어야 맞추고 뭐 하는데 그러고 이게 짤짤이를 하는 거지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짤짤이라고 했다가 만장일치로 6개월 정지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민주당 윤리위원들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윤리위원도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주당을 너무 끼워 넣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분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물론 이제 당내 이런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다 쌍방 책임이죠. 근데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변호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정진석 부의장이 다소 돌출적인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게 외교나 국익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 자기 정치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네, 예. 아니 그럼 당대표가 자기 정치하지 남의 정치합니까? 거기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발끈했던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사냥이 끝나면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을 시간이 왔다고 윤핵관들의 시각은 딱 그거죠. 이준석 대표는 선거용으로 어쨌든 잘 썼고 그러나 선거가 끝났고 이제는 당은 우리가 장악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윤핵관들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공세를 취하거나 압박을 하는 거를 그냥 방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당 지도부 불렀잖아요. 그 집무실로. 그때 오찬하면서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 거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윤핵관들이 좀 흔들고 있고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그 최고위원 석상에서 갈등도 저는 같은 궤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배현진 최고위원은 알려진 윤핵관은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윤핵관이 됐어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제 갈 길 가면서. 그러니까 이분도 당에서 장기적인 생존 전망이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어쨌든 어딘가 편승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빠르니까 편승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결국 보였는데 윤리위가 내일인데요. 내일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뭐 이준석 대표의 앞날도 또 국민의힘의 갈등 양상도 달라지겠지만 윤리위원들이 과연 경고 이상의 그런 무거운 중징계를 할 수 있을까? 그만한 근거를 확보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그런 징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수용하지 않을 거고 당은 더 깊은 내용에 빠져들지 않을까 싶은데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여당이 저러고 있을 때냐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지금 민심이 막 덜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집권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일 더 당은 사실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같아요. 이준석 그냥 물러날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자기 대권 가도에 뭔가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더 쳐라 나는 더 살아난다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 윤핵관 뜻대로 전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권 초에 이렇게 지지율이 좀 낮은 것도 드문 일이죠. 예. 정권 초인데 지금 뭐 찬반이 반반 아닙니까 거의 예. 지금 좀 걱정은 앞서는데 그렇지만 이게 저는 썩은 환부는 도려내린다 봐요. 당장은 이게 혼란이 있더라도 이준석을 대표를 원칙대로 윤리위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윤리위원들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당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냐 안 어기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윤리위원들이 왜 당이 분열되고 이준석 대표가 뭐 이게 소송하고 다 신당 만들어 나간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윤리위원들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리고 이게 윤리위원들이 윤핵관이든 윤석열 누가 영향력 행사를 해도 절대 외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 중에 오늘 처음으로 하나 반박하면 토사구팽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요. 토끼를 잡는데 기여한 게 없어요. 우리 토끼를 도망가도록 사람에게 놓칠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선 때요. 지금 정치학계 통계가 나왔어요. 대선 패배 1번이 부동산 문제예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1등 공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2번이 대장동이에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공시입니다. 3번이 법인카드입니다. 이거는 김혜경 씨가 3등 공신이에요. 4번이 안철수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이준석이가 그 기여한 게 없어요. 우리가 0.75% 잘못하면 질 뻔했다니까. 이준석 가출을 몇 번 하는 바람에 그것도 그렇죠. 이번에 지방선거 뭐 토끼 잡았어요. 개항에 공천 잘못해서 이재명 방탄조끼 달았잖아요. 후보가. 그다음에 경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1350만. 제일 큰 데서 졌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크게 뭐 토끼 2마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오히려 방해만 토끼 도망가도록. 그래서 이게 토사구팽론 프레임은 안 맞다 봅니다. 대선 공신이 아니고 그러면 대선을 겨우 이겼는데 그 겨우 이긴 책임을 대선 승리의 원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근데 저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대표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집권 가망이 없는 정당이었어요. 내부의 정치 자원이 다 소진됐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로 상징되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수구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오죽하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을 불러들여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대선에서 이겼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원이 다 소진된 집권 가능성이 없는 정당을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게 30대 영선 당대표 이준석의 당선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이 메시지 정치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 과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어쨌든 당의 동력을 붙이고 집권 가능성을 만든 겁니다. 그 위에 윤석열 당시 후보라고 하는 상대 진영에서 건너온 이 후보를 영입하면서 국민의힘이 집권에 이른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물론 중간에 위태롭게 한 것도 있었어요. 젠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또 당내에서 윤핵관들하고 너무 극단적인 갈등을 보인다든지 그러면서 위태위태한 장면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반전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이준석의 역할이 있는 거고 2030들이 언제 보수정당을 쳐다나 봤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라는 존재 때문에 2030들이 보수정당을 쳐다보는 걸 넘어서 입당하고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저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때문에 분명히 이 토끼 잡는데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했다.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되지 않는 주의 주장만 가지고 이준석은 원래 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기여도가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일단 뭐 논쟁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가지고는 효능감은 좀 떨어지니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일 윤리위 징계를 받고 스스로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계속 버틸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한테 고스란히 부담으로 또 넘어가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느냐. 그럼 민심은 더 이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준석을 죽여야 됩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의도적으로 죽인다고 생각 안 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9분의 윤리위원들이 판단하는 걸 오히려 이게 윤핵관이 그 윤리위원들 보고 이준석 살려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징계에 영향을 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 징계가 나오면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부터 들어갈 겁니다. 법적 소송 가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악의 경우는 뭐 저는 탈당 그리고 이게 신당까지 이렇게 그 극한 투쟁으로 가기는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게 무서워서 이준석이 좀 살려줘 이렇게 윤리위원들한테 영향 행사하는 거 저는 이게 안 맞다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의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해라 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는 좀 혼란이 오더라도 뭐 저는 이게 원칙대로 가는 게 이게 당의 혁신이에요. 우리가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당대표도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 이게 혁신 아닙니까? 제가 좀 구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상납 제보는 징계위에 회부될 건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성상납 제보와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를 구분해서 보면 성상납 제보는 제보만 있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윤리위 제소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징계 개시 결정의 사유를 적잖아요. 예. 그게 바로 증거인멸 교사로 예. 돼 있고요. 성상납은 이제 그 아직 팩트가 드러난 건 아니고 예. 지금 이게 그 내일 모레 23일 날 아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 예. 적경가석에 수사를 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성상납도 김성진 씨 잡힐 편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안내했던 김모, 장모, 임원 두 분 있잖아요. 성상납 실무 안내했던 이분들의 그 진술이나 녹취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상납도 상당히 그 개연성은 높다 보지만 그게 팩트가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리에서는 증거인멸 교사만 징계 개시 결정에 사유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가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당사자는 팩트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당사자는 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아니 어쨌든 이준석 우리가 대표. 이제 그 이제 뭐 좀 균형감 있게 일단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 윤리위에서 제소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징계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준석은 하지 않았고 정무실장이 김철근 정무실장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끝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철근 실장하고요. 예. 방송도 같이 하고 아주 친합니다. 예. 통화도 하고 제가 자료도 보내주고 예. 그분이 돈이 없어요. 예. 김철근 실장이 돈이 없어요. 예. 그럼 이게 7억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1피부과에 7억을 투자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그다음에 성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7억을 그 써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누구한테 뇌물 받아 줄 겁니까? 아니면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그 이준석 대표 녹취록에 급하게 사람을 보낸다. 이게 노거든요. 그럼 이게 김철근 씨가 왜 이준석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본인이 내려가 가지고 7억 투자하겠다 각서를 왜 합니까? 이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된다 봅니다. 근데 사실이 없고 추론만 가지고 저렇게 이제 몰고 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김천근 시장이 가서 만났고 각서를 쓴 건 사실이니까. 네. 다만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시하에 의한 거냐, 혹은 아마 자발적으로 한 거냐, 혹은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하에 한 거냐 등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상납 관련해서는 뭐 객관적인 팩트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중이고 그건 결국은 조사를 통해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될 문제라고 보고 윤리위원회가 그거 어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윤리위원장이 엊그저께 그 입장문 낸 거에도 어쨌든 그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어떤 이 조사와 판단을 기대하는 거는 당원 단계를 잘못 이해한 거다. 윤리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 거다.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보고 물론 윤리위가 반드시 이준석 대표를 중징계할 거다. 이런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일 윤리위 심사에서는 지금 김철근 실장만 불렀거든요. 소명하라고. 이준석 대표를 안 불렀어요. 때문에 이준석 건은 상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김철근 건만 상정되고 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본인은 또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간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라고 해야 가서 소명을 하는 건데 네. 오라고 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올 필요도 없다. 이건 무조건 징계감이다. 근데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에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당내 윤핵관들의 시각인데요.
지금 다른 이슈는 몰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시각은 윤핵관들의 시각하고 우리 서 변호사님 시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네, 예. 이준석이 했다. 그러니까 저거 쳐내야 된다. 예. 저는 윤 대통령의 시각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글쎄 이준석 대표가 뭐 일단 불복하겠죠. 그리고 재심을 요구할 거고 재심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뭐 본인이 흑화되지 않게 해달라. 그걸 두고서 뭐 탈당 후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데 저는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현역 의원 중에 따라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죠. 자, 그럼 윤리위에서 결정이 나오면 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답은 제가 뭔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박원석 의원님께 좀 여쭤보죠. 네. 윤리위의 결정이 나오면 이준석은 그 결정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 당이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본인이 불복할 수 있는 이 본인의 권한은 있잖아요. 권한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상황을 총합적으로 어떤 고려해서 징계가 나오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만약 네. 경고 정도가 나오면은 받아들이는 게 전 적절하다고 보고 네. 그게 아니고 사실상 당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네. 중징계가 나오면은 아마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당위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준석은 또 이준석의 주장이 있는 거니까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불행한 거죠. 집권 여당이 지금 힘을 모아서 화기애애하게 이 새 정권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당내에서 저러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만한 요소고 급격한 운영 동력의 실추로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전면전을 하겠다고 나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본인이 말했죠. 경고도 못 받아들이겠다. 예, 예. 경고도 예. 저는 극한의 투쟁을 뭐 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예. 그래도 이게 뭐 거쳐야 어차피 이게 그 거쳐가야 될 진통 과정이 아닌가. 그런 데서 이게 그 완전히 징계를 안 하고 만약에 묻었다. 묻으면 이게 더는 당이 그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혁신 면에서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은폐합니까? 지금 민주당에 특히 저는 최강욱 의원 징계가 상당히 그 영향을 줄 거로 봐요. 민주당이 그 농담, 어떻게 보면 농담이죠. 뭐 농담 맞습니다. 부적절한 농담이죠. 그거 하나로 이게 6개월의 당원 정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거인멸 교사는 7억을 투자하는 훨씬 이게 더 저는 무겁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게 진통이 있더라도 저는 뭐 원칙대로 가지는. 그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토크 주제로 넘어가는데 결국에 이제 대혼란 상황이 올 거다. 국민들은 관심 없는데 국힘 내부에서 대혼란을 연출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요.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 한 분 없다 해서 아까 이제 그 의원님 말씀처럼 따라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갈 사람 없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 친한다 해서 앞으로 이게 총선에 패배한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지금 이게 통계학적으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20대, 30대 여성 있죠. 이 표가 많이 이탈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얻어온 20, 30대 남성 있잖아요. 결국에 이준석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예요. 여성과 남성. 그다음에 세대 포위. 젊은 세대하고 어르신들이 40, 50대를 포위하자. 이런 정치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이번에 깨끗하게 친해가지고 징계해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게 미래가 어두운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윤핵관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있다니까. 갈라치기의 쳐내자. 갈라치기의 주특기 이제 갈라치기라는 주특기는 원래 국민의힘이 제일 잘하는데 갑자기 갈라치기를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거다. 대통령도 지금 갈라치기에서 나라가 온 지금 뭐 싸움판이 돼 있고요. 뭐 요즘 국회에서 이제 정진석 의원 했던 이야기 비유하자면 거의 개싸움판이 지금 돼 있는데 그 개싸움판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쟁 중에 제일 치열한 게 내전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 내전이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천입니다. 2024년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이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좀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지금 시점 되면 이제 대선도 끝났겠다. 모든 관심은 당이 잘 되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고 이거보다 내가 다음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집단적으로 이 공천을 받아서 당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세력 간의 다툼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뇌관을 건드렸어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천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시사하자마자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이 총궐기 한 셈이에요. 정진석 부의장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이 싸움이 이해가 되지. 그냥 보고 있으면은 아니 선거 이긴 집안에서 왜 저리들 싸우고 난리야.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걸 이제 2024년 총선에 공천권에 대입시켜서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뭐 의원 나오지 마라, 뭐 그다음에 97세대 어쩌고 하는 것도 결국엔 2024년 공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걸 둘러싼 세력 간의 다툼이 진행되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저런 식으로 쳐내면 국민의힘의 데미지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이전과 이준석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이 됐어요. 지지 기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상당 정도 중도화 됐고, 그렇게 해서 반전을 만들었는데 저걸 다시 쳐내면은 다시 이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적폐 세력으로 몰고 최종 종착지는 문재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가면서 이제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지 성향과 관계없이 보수 세력이 오히려 책임 정치 쪽에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좀 친근하고 사회 안정 또 통합 뭐 이런 쪽이 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실력이 너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면 감정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렇게 지금 극과 극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정치 보복 뭐 수사 이런 논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그 정치 보복을 저는 반대합니다. 옛날에 로마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오현제의 마지막 그 철인 정치이잖아요. 이분이 뭐랬냐면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최선의 복수는. 따라서 전 정권이 정치 보복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거는 저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있잖아. 전 정권은 수사 안 했냐. 수사는 과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발언이 좀 부적절할 수가 있다 봐요. 본인이 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할 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발언들은 좀 이게 부적절한데, 근데 그 정치 보복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공무원 7급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걸 제보를 다 하잖아, 녹취해서. 이걸 묻어버리는 게 그럼 이걸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제보자가 놓으면 이걸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정입니까? 아무리 협치나 통합이 중요해도 제보자가 놓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변호사비 대납도요, 우리 고인이 됐지만 이병철 씨가 녹음을 4개가 쌍방울에 23억 이태영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보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장동은 누가 이게 보복 수사를 했습니까? 정영학 씨가 이게 녹취록을 가져와가지고 모든 게 뭐 이재명, 유동규, 그때 성남시 의장 최윤길 이런 식으로 놓잖아요. 따라서 저는 정치 보복은 무조건 안 해야 되지만, 그런데 해서 이렇게 내부 고발자나 양심선언자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걸 무조건 다 덮어야 되냐 그러면 그 점에서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눈앞에 보이는 부정부패를 외면할 수 없죠. 그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이 과연 꼭 그런 것들만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 논란이 뜨거운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시에 해경이나 국방부가 굉장히 성급하게 단정을 했어요. 월북이라고. 근데 그걸 지금 180도 입장을 뒤집었는데, 그러면 180도 입장을 뒤집은 이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는 지금 총공세를 취하고 결국 이제 유가족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수사로까지 가게 생겼는데, 그걸 둘러싸고 뭐 SI 정보를 공개하느니 또 대통령 기록물 지정된 거를 봉인을 해제해서 공개해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이제 더 큰 차원에서 좀 우려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총재를 말씀을 하셨어요. 뭐 헌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건데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국정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전부 직접 챙겨야 됩니다. 근데 경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다 모피아예요.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또 외교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나는 어쨌든 내가 전문성이 있는 이 법치주의, 정의 이런 걸 챙기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검찰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삼고 상황이라는 물가를 비롯해서 뭐 환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위기들이 닥쳐와 있는데 대통령이 엊그제 출근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질적인 해법은 없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 의해서 어쨌든 흐름이 정해지는 거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가 여러 가지 압력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메시지는 그래도 대책을 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너무 국정 운영을 느슨하게 보인다. 지금 문제 핵심은 뭐냐면 국정 운영이 느슨해 보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한가해 보이고. 위기인데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보 쪽의 농객 한 분하고 보수 쪽 농객 한 분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를 공통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보수 농객이 하는 분은 원래 내가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니어서 1년 내에 끌어내리겠다 그러고 또 진보 쪽의 농객으로 활동하는 분은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놔두더라도 1년 내에 내려오게 돼 있어. 이 정도로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던데 집권을 하자마자 레임덕으로 들어가서 결국 5년 동안 국정운영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돼서는 일단 안 되겠죠. 새 네. 정부가 출범했는데 뭐 그렇게 악담을 퍼붓거나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난다면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빨리 전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이 대내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비상한 대책의 핵심은 정치를 부활시키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을 달래야 돼요. 근데 야당하고 대화 없이 야당하고 합의 없이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대결은 끝났다. 승부는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미래민주당하고 경쟁할 일이 없어요. 당장 지금 5년 자기 집권 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 성과를 내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지금 윤핵관이고 이준석이고 다 조용히 해라. 다 조용히 하고 어쨌든 정부가 이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협치하고 야당 얘기도 옳은 건 수용하고 물론 뭐 이 입장이 틀린 거에 대해서까지 다 야당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게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별로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빵집 가시고 극장 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전부 그런 것만 보이면은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겠어요? 5년 못 갈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솔직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순항을 말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다만 이게 순항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저도 쓴소리는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지금 이게 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이게 불행은 국가적 불행이고요. 네. 다만 그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좀 고언을 드린다면 항상 이게 지도자는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좀 들여대요. 근데 그 보면 한 눈으로만 계속 이게 보고 한 귀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눈으로 자기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걸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보기에 뭐 용산에 옮기고 뭐 어디 가고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통은 진짜 이게 양쪽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정책을 반영해서 좀 바꾸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쓴소리는 제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5년을 못 가고 뭐 이런 악담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두 분 말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행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하신 거고요. 뭐 어느 국민이 이 정권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역사적 불행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다만 오늘 토론에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시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인 곳을 때리고 비판하고 하면서 일부 국민들이 시원해할 수는 있지만 전체 국민들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일 수 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맏형, 정치에서 맏딸로서 여러 다른 세력들을 아우르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생방송 정치본색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